안녕하세요. 훌훌 국어의 훌티입니다.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게 같이 공부해봐요. 오늘은 고전 시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앞서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고전 시가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진입장벽만 뛰어넘으면 확실하고 빠르게 문제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와서 이게 왜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본의 아니게 잘난 척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거나 저학년부터 고전 시가를 많이 공부해서 어휘나 여러 의미를 잘 아는 친구들은 고전 시가를 쉽다라고 생각하죠. 고전 시가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링크 걸어준 파일의 첫 번째 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거기 보시면 이거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나온 제시문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 시커먼 글씨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맞아요. 전부 다 한자어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죠. 오늘날도 한자어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고전시를 접근할 때 가장 첫 번째 해결해야 되는 게 요 한자어를 익히는 겁니다. 으악! 저는 한자에 약해요. 자, 이 한자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모든 한자를 다 알 필요도 없고요. 고백하건대 슐티도 한자를 되게 못해요. 그런데 충분히 여러분들 국어 공부할 때 필요한 한자어들을 어렵지 않게 습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방법을 오늘 한번 알아가죠. 우리 고전시가 다맞기 공부법 그거 할 건데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어를 익히는 게 고전시가의 가장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한자어는 고전시가뿐만 아니라 현대소설, 고전소설, 비문학 독서 모든 부분에서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국어, 우리나라가 쓰는 단어 중에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아주 예전부터 중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발전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단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한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건 한자가 아니라 한자어인데요. 한자어는 원래는 중국어였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 어휘로 쓰이는 단어가 됩니다. 자, 요 밑에 단어를 더 정확하게 볼까요? 요렇게 무섭게 생긴 글자, 요 정도는 알까요? 요거를 우리는 한자라고 하고요. 한자는요,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렇게 뜻을 나타내는 부분, 그리고 발음, 음을 나타내는 부분,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요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 순수 우리나라 고유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천이란 말 대신에 하늘이란 말을 원래 고유어로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천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겁니다. 이때 천은 재밌는데요.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식 발음을 우리식으로 흉내낸 겁니다. 선생님이 중국어를 못해서 성조를 넣어서 티엔 뭐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데요. 체안 뭐 이렇게 그럼 그게 이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체안 천천 뭐 이렇게 들으셨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쓰고 이렇게 읽으셨다는 거죠. 천이라고.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 누가 다쳤어요. 그럼 이상한 도사분이 약을 주죠. 그럼 주변에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뭐 그런데 그 효과가 있어요. 막 살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예, 효과 데스네.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린 막 웃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에 효과랑 우리나라 말을 썼다. 근데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효과는 사실 이런 한자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어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일본에도 들어와서 발음이 겹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요 부분, 한자어의 뜻 부분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슐티도요, 한자 직접 쓰라 그러면 잘 못 써요. 그리고 읽으라 그러면 부끄럽게도 못 읽는 한자어들이 꽤 있습니다. 선생님도 수능 세대다 보니까 한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수능을 공부하고 내신을 공부할 때 아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많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알아가는 방법들을 한번 해볼게요. 한자어 공부하는 방법, 한자어의 의미를 알아가는 방법, 멋있게 영어로 create a pool of meanings라고 적었죠. 자, 이때 풀은 F가 아니라 P죠. 풀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장, 수영장 뭐 이런 건데요. 의미의 풀장을
여기 있네요. 의미의 풀장을 만들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원이 뜻에 따라서 쓰이는 한자의 모양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원 그러면 근원, 들판, 동산, 멀다, 원하다, 원망하다, 둥글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최대한 많이 모아서 풀장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를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선생님 쉬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어려워요. 자, 요거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들, 썼던 말들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들이 많아서 우리 머릿속에 의외로 다 봉인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이런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 무지막지하게 생긴 글자인데요. 이거야말로 정말로. 그리고 새라고 읽어요. 와,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한번 우연히 어떻게 봤습니다. 뜻을. 가늘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이 정말 태어나 처음 들은 건가? 아니면 이런 의미가 있는가? 가느다라는 의미를 가진 새라는 글자가 들어간 걸 내가 아는 게 없는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새부, 새밀, 우리 이불 중에 아주 작은 털을 가진 극세사 이불. 의외로 이 가늘 새자를 쓰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아는 것들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이 가늘 새자 하나를 새의 의미가 가늘다라는 뜻이다는 거 하나를 지금 우리는 벌써 습득을 했죠. 이런 식으로 평소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자꾸 반복하면 의외로 금방 느는데요.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꼭 알아야 되는 한자어의 의미가 생각보다 다양하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하다 보면 금방 늘게 되는데요. 자, 더 구체적으로 한자어를 익히는 방법을 한번 해보죠. 그냥 뜻 전체를 외워버리는 겁니다. 들판원, 멀원, 둥글원, 저 위에 나온 거 뭐 원망하다, 도와주다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럼 머리가 터질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쌤이 얼핏 설명했듯이 우리는 이 부분이요. 조금만 관심 갖고 좀만 더 탐구하고 그러다 보면 재밌다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금방 떠오르게 되는데요. 우리 들판원이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네, 평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멀다 원 게임할 때도 많이 나오죠. 원거리 그리고 둥글다 타원 할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도저히 안 돼서 해설을 찾거나 뭔가 뜻을 봤는데 그럼 그러려게 하고 넘어가지 말고 나는 한자 어려워 하고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그 단어가 들어가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뭐 우리 아는 검색창에다가 이런 단어 치면 용법이 나오긴 하는데 일일이 치긴 불편하고 분명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봉인되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요 3번도요, 선생님이 어릴 적에 많이 했던 건데,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외우면 까먹고. 그래서 선생님이 낯설게 하기 기법, 영단어와 한자어를 연결해서 근원 원자라는 뜻인데요. 근원원을 오리진원 뭐 이런 식으로도 외우고 어조사지 이런 거 많이 어려워요. 어조사지 무슨 뜻입니까? 이 어조사지는 보통 영어의 오브의 역할을 하거든요. 오브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거요. 그래서 만시지탄이라는 말을 보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만자가 늦을 만자거든요. 이 늦을 만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뭐가 있을까요? 대기만성, 큰 그릇, 밥 공기,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 늦게 채워진다. 좀 불편하지만 찾아보면 다 우리가 아는 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늦게, 뭐가 늦었어요? 시간이, 때가 늦은 것의 탄식. 어바웃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때가 늦은 것에 대한 선생님은 어릴 때 이제 오브라고 외웠는데요. 그래서 때가 늦은 것의 탄식 이렇게 해서 오브지 이렇게 연결해서 낯설게 하기 기법으로 외우면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글을 읽다가 이렇게 글이 나오다가 한자어들이 나오면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어요. 쭉 읽다가 휙
그쵸? 근데 우리 친구들은 스마트해서 이걸 그냥 버리진 않고요. 뭐 X라는 말로 치환하고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얘의 내용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본 지문처럼 이런 한자어들이 엄청나게 많으면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귀찮아도 하나라도 더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손간세로에 두견화를 붙이들고 이런 구절을 한번 볼까요? 송간세로. 야, 이런 건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송이 무슨 송자 아는 거 있어요? 소나무 송자. 가는요. 사이. 새 방금 했던 거. 가늘다. 로. 길이죠. 재밌는 게 완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디서 다 한 번씩은 들은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소나무 송, 사이 간, 가느다랄 새, 길로. 그러니까 이거는 가로 세로를 가는 게 아니고요. 소나무 사이에 난 좁은 길에 두견화, 화가 뭐죠? 네, 플라워, 꽃입니다. 꽃을 붙이 들고 손에 내 손에 붙여서 들고 손에 들고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이 와닿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두 개라도 안다면 즉 이 세로라는 글자를 오늘 세자 배웠잖아요. 그리고 길로자는 많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좁은 길에 꽃을 들고 이렇게만 해석해도 고전이 마구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심화 단계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뭔가 한자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간다면 한자의 모양도 너무 거부감 느껴져 그러지 말고 천천히 뜯어보세요. 그러면 재미도 있고 확 늘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글자는 아들을 나타내는 아들 자자죠. 얘는 아기가 이렇게 포대기 같은 데 있고요.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팔로 안아주고 있는 모습. 그게 아기는 이렇게 있고 안에 그래서 그게 아들 자자인데 여기에서 이런 글자를 외우기는 어렵지만 료가 있고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아까 아들 자자와 비교해 봤을 때 팔이 없네요. 그렇죠? 팔이 없어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옛날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안아주고 있다가 엄마 아빠의 팔이 사라진 거야. 아기를 떨어뜨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망하겠죠. 그래서 인생을 마치다, 종료하다, 엔드한다. 그래서 종료할 때 료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의 모양을 좀 보면 엄마 아빠가 지켜주지 않는 아이 그래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구나. 너무 불쌍하고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 한자의 의미를 일단 알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아는 이 배주자 한번 볼까요? 주라는 말은 들어봤나요? 이 한자의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드론샷이라 그러죠? 위에서 내려 찍은 그 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오늘날은 배가 앞뒤가 뾰족하지만 옛날에는 배의 앞뒤가 이렇게 뭉툭합니다. 그리고 돛이 있었을 거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방향키 있고요. 그래서 그 모양을 심플하게 바꾼 게 이렇게 배주자가 되죠.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요 글자들 옆에 글자들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나온 함선, 박정소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들 뭐 여부도 있네요. 그렇죠? 여부. 근데 얘네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전부 다 무슨 글자를 포함하나요? 배주자를 포함합니다. 그럼 여기 나온 이 단어들은 정확하게 난 뭔지 몰랐지만 이런 말들 나 거의 그치?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지만 고전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저런 글자를 포함하고 있으면 얘가 뭐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배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가게 되면 배고파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세조자 한번 볼까요? 이것도요, 선생님 그림 실력 잘 알죠? 잘 못 그리는데요. 자, 이렇게 깃털이 있는 새가 날개를, 토끼 아닙니다. 날개를 접고 앉아있는 모습이 이렇게 새 조자인데요. 개략적으로 여러분 이 글자 못 써도 되니까 요거 보고 이거 버드를 의미하는 조였지, 새였지 라고 알아두면 되는데요. 그 옆에 비슷하게 생긴 글자, 그리고 새 조자를 포함하는 글자들, 이런 애들이 나오면 그냥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새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자는 원래 까마귀 오자인데요. 까마귀. 까마귀가 전체 까맣잖아요. 눈동자가 잘 안 보여서 눈동자 부분이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는 세조자와 비교해보면 눈동자가 몸인지 눈동자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고요. 자, 작자는 너무 어렵나요? 까치 작자입니다. 까치 작자. 그래서 나중에 고전을 하다 보면 배우게 될 텐데 이 작에는 세조자가 들어가는 까치 작자가 있고요. 세조가 안 들어가는 어제 작자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려서부터 한 번도 궁금해 본 적 없나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자, 선생님 노래도 잘 못하네요. 이거 강의 찍으면 참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왜 까치 설날이 어저께일까요? 일종의 우리 조상님들의 언어 유희이신 거죠. 까치 작과 어제 작 둘 다 작작 발음이 같다 보니까 얘네 두 개를 이퀄시켜서 까치 설날을 어저께다 이렇게 하셨다는 설도 있어요. 자, 그 다음 구는요. 갈매기입니다. 그래서 고전 작품에 매우 많이 나오죠. 백구야 날지 마라. 내가 너의 벗인 줄 어찌 아니?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는 백자 있나요? 예, 흰 백자 있습니다. 흰 백자. 그렇게 해서 하얀 새 갈매기가 되죠. 그래서 요런 글자가 요런 세조자가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그런 단어들은 어떻게 읽건 뭐일 가능성이 높다? 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런 모양들을 좀 잘 관찰을 해주시고요. 보통 공식적인 시험은 조금 어려운 글자들은 다 한자를 옆에다가 병기, 나란히 같이 기록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요. 평소에 조금 관심 가지면 금방 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고전 작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거의 1순위인 단어가 요 세 글자인데요. 요 세 글자는 조금 요령보다는 정확하게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한자를 다 외워라 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얘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강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주변에 첫 번째 것처럼 주변에 앞에 아무것도 없고 뾰족하게 안테나처럼 생긴 애, 이런 애를 푸를 청자라고 합니다. 우리 청산, 푸른 산도 있고요. 청와대, 푸른 지붕을 한, 기와를 한 그런 어떤 건물, 청와대 이렇게 되는 거죠. 푸를 청자. 근데 거기에 요게 앞에 있는 이 글자가 물숫자를 표현한 건데요. 우리 월화수목금토일 할 때 그 숫자를 한자로 쓸 수 있나요? 이런 모양인데요. 이건 나중에 천천히 익혀도 되는데 이걸 심플하게 쓰면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 물숫자가 되는데요. 물숫자와 푸를 청자가 붙으면 푸른 물, 그래서 무슨 청이 된다? 맑을 청이 된다. 청아한 목소리,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청소, 맑게 쓸다란 뜻인데요. 그냥 청소하는 것, 그럴 때 이 맑을 청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요거는 읽는 방법이 좀 다르네요. 우리 많이 먹는 초코파이 알죠? 거기에 나오는 정인데요. 이 정에 해당하는 순수 우리말 고유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한자어의 발음과 똑같이 그냥 정정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뭐 고쳐서 마음정이라고도 하고요. 사실 요 정은 너 밥 먹었니? 너 옷에 뭐 묻었다. 요즘 뭐 어때? 이런 정이 넘친다. 그 정보다는 그냥 모든 감정을 다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감정정 이렇게 외우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앞에 붙어있는 요 글자는요. 마음심자. 마음심자를 심플하게 쓴 건데요. 나에게 방을 좀 빌려줄 수 있니? 너의 우심방. 뭐 그럴 때 그런 마음, 심장할 때 나오는 이 마음심자를 여기다 붙여서 풀을 청자 옆에 붙여서 정정이라고 하는 거죠. 요 세 글자는 고 선생님과 함께할 작품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벌써 오늘 준비된 수업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의 장벽을 느끼면 안 됩니다. 일단 고전시가 담아지려면 한자어라는 벽을 넘어라. 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기를 갖추자. 한자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방대하고 외워야 할 게 많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때 좀 천천히 둘러보고, 처음에 한번 보고 까먹으면 돼요. 근원원 까먹었어. 그럼 다음에 또 나와. 그러면 근원원 또 다시 보면 돼. 그렇게 3번, 4번 보면요.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도 예전에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실력이 거기서부터 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5번, 6번 정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의미를 가져가게 되죠. 여러분들 처음에 좀 힘들지만 꼭 선생님 믿고요. 반드시 그 한자의 무기를 가지고 고전 시간을 잘 마스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고교생이 꼭 알아야 할 필수 고전 시가들, 내신과 수능에 많이 나오고, 예전은요 작품들이 서로가 서로를 많이 표절했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명한 작품일수록 다른 작품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유명한 작품들, 그런 것들을 미리 먼저 공부하는 게 다음 단계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것들에 대한 작품들에 대한 해석을 천천히 그리고 재미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생했습니다.